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3방식 6방법 하나만 나옵니다. 자, 이 상가를 부동산 가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매매 가격, 그 다음에 임대차 활동하는 임료, 매매 가격과 임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부동산 가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을 여기서는 시산 가격이라는 시산. 시험 삼아 산정해본 가격, 또 시산 임료. 시산 임료, 시산 가격. 모의고사 성적, 본시험은 나중에 10월 27일 가서 그때 본시험 성적이 나오고, 본시험 성적이 바로 마켓 밸류를 합니다. 시장가치. 이 모의고사 성적이라 모의고사 성적 3방식으로 한 3번 정도 모의고사 시험 테스트 해보고 그 모의고사 성적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가에 대한 시산 가격과 시산 임료를 구합니다. 3방식. 우리 아까 3방식에서 원가 방식이라는 말이 있었고, 원가 방식, 또 수익 방식, 그렇죠. 비교 방식, 토지처럼 비교 방식, 상가처럼 수익 방식, 그 다음 건축물처럼 원가 방식, 이 3방식. 3방식에 따라서 각각 시산 가격, 시산 임료, 이렇게 다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또 3방식에 따른 시산 가격, 수익 방식에 따른 시산 가격, 시산 임료, 비교 방식에 따른 시산 가격, 시산 임료. 그러면 각 두 가지에다가 3방식이 있으니까 총 방법이 몇 개 나온다? 6개. 2, 3은 6. 2, 3은 6. 2, 3은 6. 두 가지 가격, 부동산은 두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3방식이 있고 각각의 3방식이 있으면 6가지 방법이 나온다. 그래서 3방식, 6방법 구합시다. 2, 3은 6. 자, 2, 3은 6. 이 가지고 우리 가격 계산형 곱하기를 반대로 던져서 나누기다. 이 원리만 알아도 계산형은 사실은 쉽게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쉽게 정리된다 했죠. 응? 자, 그럼 원가 방식에서 시상가격 구하는 방법. 이게 뭘까? 자, 그 탭을 잘 보시면 돼요.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 하는 거 보이죠? 원가법. 원가 방식에서는 당연히 원가법으로 구합니다. 원가법으로 구한 저 시산 가격을 보고 말한다. 적산 가격이라는 말을 쓰죠. 적산 가격. 자, 적산이나 원가나 비용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원가, 비용, 적산. 우리 개론 차원에서는 같습니다. 그죠? 깊이 들어가면 다르지만 원가 방식, 원가법으로 원가, 가격을 구한다. 쌓을 적자, 산정, 재료비, 농비, 경비 합쳐가지고 가격. 그 원가죠, 원가. 바로 적산 가격. 이렇게 보면 적산 가격, 적산 가격. 그 다음 원가 방식에서 임료 구하는 방법. 이걸 말합니까? 뭐 적산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적산법. 적산법을 통해서 구한 가격을 말한다. 적산 임료다 이러면 되지. 적산 임료. 하여튼 원가, 적산, 비용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만 흔적을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 부동산 돈 버는 수익 방식. 수익성 부동산은 수익 방식을 맡겠지. 수익 환원법이다 이러지.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을 통해서 구한 가격을 보고 수익 가격이라는 수익 가격. 수익 가격, 요게 바로 시산 가격이다. 수익 가격. 임료 구할 때는, 시산 임료 구할 때는 수익 분석법을 하죠. 수익 분석법. 수익 분석법으로 구한 임료를 수익 임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대로 수익 임료 이렇게 쓰면 되고, 하여튼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을 환원해서 수익을 구하고 수익 분석법, 수익 임료를 한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 자,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그죠?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구한 가격이,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구한 가격이 비준 가격, 비교 기준이 되는 가격, 뭐 비교 가격이다 이래 되고, 하여튼 비교 방식에서 비교법을 통해서 비교 가격을 구했다. 그 다음에 비준 임료 구할 때는 이건 임대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임대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비준 임료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거 임료 구하는 것은 별로 왕창 잠깐 해서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염두에 두지 마시고, 두면 너무 힘드니까 이 세 가지 요걸 3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요걸 익혀 놓으시면 다른 건 쉬워집니다. 시험 문제도 이 세 개 포인트가 되어 있으니까. 자,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으로 적산 가격 구한다.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수익 환원법을 통해서 수익 가격 구한다. 그 다음 비교 방식에서는 비교법을 통해서 비교 가격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교, 수익, 원가, 이 3방식 가격 3개 구하시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원가는 공급곡선이죠. 공곡선. 수요는 수익이죠. 수익.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는 시장에서 나타난 프라이스, 이 가격 비교. 그래서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원가 방식, 3방식.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나온다 했죠. 세 가지 나오는데, 원가를 영어로 코스트를 했죠. 코스트. 이 코스트 구하는 게 코스트.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이 말도 상식적으로 워낙 많이 쓰니까 코스트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 가치가 있을 거예요. 수익 가치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와 비교하는 거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프라이스, 거래 가격이겠죠. 가격, 프라이스, 이 구하는 3방식 코스트, 밸류, 프라이스. 요거 적절히 믹스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밑에 기출 보시니까, 기출. 원가 방식은 가의 원리, 거래, 형평성, 환가성, 비용성, 효율성, 공정성 중에서 뭐다? 비용성 원리. 그럼 3번이 답이네. 시장 가격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고, 임료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이라 한다. 자, 비교 방식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 프라이스, 시장 가격이니까 시장성 원리에 따라서 시장 가격 구하는 방법이 비교 방식이니까 비교 가격이죠. 그 거래 사례 비교법 하면 되지. 그리고 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임료를 구한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는 수익 가격 구하면 되죠. 수익성 원리에 따라서 수익 가격 구하는 수익 환원법이 있고, 임료 구하는 방법이 수익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하시면 된다. 그래서 3방식 6방법 구합시다. 자, 그 다음 넘기시가 3방식 6방법의 개괄적 정리, 그 적용 대상물, 이 흔적을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별표되어 있죠. 자, 수익 방식에는 기업용 부동산은 기업의 예를 들어서 임대용 부동산이면 임대 수익이죠. 임대 수익.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높으면 높게 평가하고 낮으면 낮게 평가해야 되니까 임대용 부동산은 당연히 수익 방식이라는 게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 그 다음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일단 4번에 영업권, 특급권 등 무형 고정자산이다. 우리 영업권도 영업 수익이 있어야 의미가 있죠. 그 미래 영업 수익, 우리 부동산의 권리금 3개, 바닥 권리금, 단골 손님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 그 영업할 때 의미가 있죠. 미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원가 방식에는 건축 원가가 분명히 보이죠. 그죠? 건축 원가. 그 건물이 원래는 이 3방식 중에서도 이거 인간이 앞으로 사용 가치가 높아지면 매매가도 올라가니까 높게 평가하는 게 맞겠죠. 이 방식이 이론상은 제일 좋습니다. 수익 방식.
수익 방식. 이 이론상은 제일 좋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건물 10년, 20년 후에 얼마 벌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이 땅이 천년 만년 후에 얼마 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론상은 이놈이 제일 우수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관성이니까 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못 쓰고 원가법이라든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같이 3방식을 병용해서 같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비교 방식은 이걸 쓰면 이거는 옆에 이 상관 말고 주변 사례가 평당 얼마씩 거래된다 하는 이거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다. 설득을. 너도 얼마, 주변에 얼마 거래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설득력이 충분하고 우리 간평 3방식 중에서 중추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럼 거래 사례는 감정평가 사무실에 가면 많습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많습니까? 거래 사례는 중개 사무실에 가야 많죠.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거래 사례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그래서 비교 방식 이 방법을 설득력을 갖기 때문에 당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본질이지만 현실은 비교 방식이나 원가법이나 건물은 건축 원가가 분명합니다. 건축 원가는 분명하죠.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라. 코스트 들어간 게 바로 이게 제곱미터당 얼마인데 상가 지을 때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주변 사례도 많고 원가 분명하죠. 객관적이다. 그래서 이걸 일부 쓰는 데도 많다고. 원래는 수익 방식이 가장 본질이지만 이렇게 많은 주관적이니까 못 쓰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런 방식 원가 객관적이고 요거는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3방식으로 다 씁니다. 자, 비교 방식은 토지 같은 경우는 원가법으로도 안 되고 부정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익 방식으로 하니까 천년 만년 얼마나 벌지 모르기 때문에 주관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주변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하는 것이 주방식 일반적이더라 이 말이죠. 자, 그 자체는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 뒤에 가면 원칙, 방법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이제 수익 환원법. 우리 가장 어렵다 하는 이 방법, 가장 어렵다는 방법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수익 환원법. 자, 이 가격에 이제 투자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론하고. 자기 돈 10억, 20억 빌리가 30억 오프셀 투자해서 가유순 세세 생각납니까? 가유순 세세. 가능 총소득이 5억이고 유효 총소득이 4억, 순영업 소득이 3억이다. 세전 현금 수지가 2억, 세후 현금 수지가 1억이다. 자, 이 틀을 가지고 우리 투자론, 간평론, 또 금융론 같이 쓰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판서리 할 수 있다. 자, 이거 같아 3억 자산 투자해서 3억 벌어가지고 원리금 1,000만 원, 1억 빼내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2억 이렇게 과실 3개 남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 당시에 우리 30억 투자해가지고 3억을 벌었으면 자산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였다? 10%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다. 자, 여기서 간평론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니까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이것만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투자론에서는 30억 분의 3억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10%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어요. 감정평가로서는 이걸 구해야죠. 부동산 이걸 평가해야 되니까. 자, 우리 분모 구할 때 어떻게 안 됐습니까, 이거? 나누기. 3억 나누기 10% 하면 얼마다? 30억. 생각납니까? 금방 우리 봤지만 2 곱하기 3은 얼마다? 2, 3은 6. 자, 곱하기를 반대로 던지면 나누기지, 나누기. 6 나누기 3은 2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6 나누기 3은 2다. 근데 여기서 이걸 구하세요. 분모, 집 나간 엄마 찾으세요 하면 어떻게 한다? 6
나누기 2 분자 나누어서 여기저기 나눠서 이 골목 저 골목 찾으러 가면 부모를 찾을 수 있죠. 엄마 찾아올 수 있다. 자, 6 나누기 2 하면 얼마다? 3이지, 3. 이렇게 생각납니까? 그래서 3 나누기 10% 하면 3억이에요. 3억 나누기 10% 하면 3억이 아니고 얼마지? 30억이지, 30억. 잘못 썼네. 30억. 3억 나누기 10%는 30억이다. 분모. 찾았습니다. 그지? 이렇게 나누기 좀 어렵지. 그래서 이제 이 오피셀이 1년 동안 번 돈이 순영소득이 3억이다. 환원 이율. 나누기가 환원 이율 10% 환원시키면 30억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수익 환원법이래요. 수익 환원법. 순수익을 환원시켰어. 나누기해서 30억 감정평가. 수익 환원법. 자, 수익 환원법. 그래서 그 공식이 이 수익을 현실적 수익은 덜쭉날쭉 하겠지만 그러면 안 되고 표준 순수익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지금 우리 이 30이라는 게 마켓밸류 시장 가치 구획하는 과정, 시산 가격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구한 시산 수익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 가격은 아닙니다. 그죠? 현실적 가격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표준이에요. 표준. 표준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지. 표준 순수익에다가 표준 환원 이율로 분모 분자는 매칭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표준 환원 이율을 나누면 바로 감정평가 30억 이렇게 나온다 이지. 그게 바로 수익, 이게 수익 가격이죠. 수익 가격, 수익 가격, 수익 가격. 자, 여기서는 이제 이 환원 이율 구하는 요게 시험 출제 아주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순영소득 간간히 출제가 되고요. 환원 가치. 이 셋 중에 하나 구하세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다. 이 셋 중에 하나 구하라. 수학적으로는 금방 구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금방 구해보려 합니다. 아까 분모 찾아가면 3억 나누기 10% 하면 30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원 이율 봅시다. 환원 이율 10%. 이겁니다. 10% 환원 이율. 또는 이걸 요즘은 할인율 이렇게 부르죠. 할인율 부를 때는 우리 투자로 할 때 있잖아요. 미래 현금 흐르면 현재 가치 할인율로 할인한다. 그때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기대 수익률로 할인한다. 했었죠. 그 개념하고 일치합니다. 자, 여기서 많이 쓰는 환원 이율. 자, 개념은 미래의 순수익을 기준 시점 경제 가치로 환산하는 이율인데, 환원 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우리 어려운 파트 가니까 어려운 용어는 항상 일단 두 개로 나누겠죠. 두 개로 나눠서 분석해 봤습니다. 그럼 이 환원 이율이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이 있대. 자, 건물하고 토지하고 있습니다. 토지 100억 주고 샀고요. 건물도 100억 주고 샀대. 자본 수익률이다 하는 것은, 자본 수익률은 이게 땅을 100억 투자해가 5억을 벌었대요. 그럼 자본 수익률이 5%예요. 건물 100억 주고 사는데 건물은 감가상각되죠. 50년 사용한다면 1년에 2억, 50분 하면 100억 전부 다 감가상각 되겠죠. 단순하게 해서 정액법으로 잔존가치 없이 100억 매년 2억씩 이렇게 감가 수용된 걸 금방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100억 중에 2억이 감가상각되니까 감가율이 몇 프로다? 100억 중에 2억이니까 2%지, 2%. 그러면 이 땅은 50년 후나 10년 후나 똑같이 100억 일정하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럼 100억 가지고 매년 5억씩 벌면 자본 수익률이 5% 아닙니까? 5%. 토지 자본 수익률 5%입니다. 근데 건물은 땅하고 똑같이 벌려면 감가상각이 2% 되니까 자본 수익률 5%하고 합치면 총 7% 벌어들어야 너하고 같잖아요. 그죠? 토지하고 같아집니다. 이때 이거 2% 보고 여기 이제 감가율인데
감가상각됐다는 뜻은 또 다른 말로 100억 투자하고 1년 후에 2억이 감가됐으니까 감가되고 나면 98억만 남죠. 98억. 투자한 자본 회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고. 자본 회수율. 이걸 보고 자본 투자 회수율이다. 이렇게 본다. 맞습니까? 내가 차를 3천만 원 주고 사는데 새 차 10년 탈 거래. 1년간 300만 원씩 10번 하면 3천만 원 강상각 된답니다. 그럼 1년 타고 나면 원래 3천만 원 투자한 거 300만 원 강상각 되고 2,700만 원 되죠. 투자 자본 회수한 게 3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을 100억 주고 사는데 50년 쓰니까 1년에 강상각 2억 50번 하면 100억이 다 없어진대요. 그러면 100억 투자해서 2억을 회수하고 나서 98억만 남죠. 1년 후는. 그 감가상각률을 자본 회수율이다 하는 이 용어로 빨리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본 회수율, 감가율. 그 다음에 이 5%는 땅, 너하고 똑같은 자본 수익률이고, 감가율은 자본 회수율이고, 그 두 개 합치니까 7% 이렇게 되네, 7%. 그러면 이제 이 토지하고 이 건물하고 전체 다 합치면, 전체 합쳐보니까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고 자본 회수율이다 하는 감가상각률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 두 개 해가지고 이게 이제 환원율이야. 환원이율. 그래서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을 두 개 합치면 환원율이다. 자, 자본 회수율은 뭐라고요? 자본 회수율은 뭐다? 그렇죠. 감가상각률, 감가율이다. 그거 확인하시면 돼. 감가율.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건물 같은 경우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환원이율을 한다. 그 다음에 개별 환원율, 종합 환원율. 자, 요거 하기 전에 중요하고 쉬운 거 먼저 봅시다. 그런데 3번 있죠, 3번. 가로 3번에서 투자결합법이 있고, 저 밑에 5번 부채감당법 이런 게 있네요. 자, 투자결합법부터 먼저. 자, 별표를 하시고, 계산형 출제 아주 많이 합니다. 우리 금방 봤지만, 건물하고 토지하고 부동산 평가인데, 건물 환원율이 있고 토지 환원율이 있을 겁니다. 자, 건물 환원율이 토지 환원율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좀 전에 우리 봤습니다. 건물은 감가율이 추가 있죠. 감가, 자본 회수율이 추가로 있습니다. 건물 환원율이 큽니까? 토지 환원율이 큽니까? 그 환원이율, 우리 환원이율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다 같은 뜻이래, 같은 뜻. 우리 수산을 할 때는 요구 수익률하고 절개 썼고, 감정평가로 오면 환원율 절개 쓴다는 거지, 같은 뜻이라. 자, 건물 환원율하고 토지 환원율하고 건물이 크지? 금방 우리 건물은 7%고 토지는 5% 했잖아요. 건물 환원율이 큽니다. 어느 만큼 크냐? 어느 만큼 크다? 감가율. 건물은 감가상각되죠. 자본 회수율인 감가율만큼 크다고 이게. 그래서 얘는 건물은 더 벌어야 돼요. 7%씩 벌어야 토지 너 5%씩 버는 거하고 같아요. 나는 감가상각되니까. 그래서 건물 환원율,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에다가 곱하기 건물 구성비, 토지 환원율에다가 토지 구성비 곱해가 더해버리면 종합 환원율이 나온다. 우리 곱해서 더하는 걸 아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토 하면 종합 환원율이 나옵니다. 자, 계산형 시험으로도 많이 났습니다. 토. 자, 쉽게 예를 들어서 건물 환원율이 10%이고 토지 환원율이 5%다. 건물이 반, 토지가 반 시세라면 건물이 10억이고 토지 10억 같으면 반반이지, 반반. 두 개 합치면 20억이니까. 자, 그래서 건물 환원율이 0.5고 토지 환원율이 0.5고
요거는 가중치죠, 가중치. 가중합이다. 이걸 어디에도 다 쓰니까. 그 합치면 몇 프로 된다? 반반이면 반반이 누구를 했습니까? 반반. 컨버스. 반반 하면 컨버스 생각나죠? 그럼 컨버스한테 맡기면 몇 프로다? 그렇죠. 10% 5% 합치면 15%인데 반 쪼개버리면 7.5%. 이게 이제 종합환원율이지. 그렇죠? 종합환원율. 그래서 종합환원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이 종합환원율 구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순영업소득이 7,500만 원이라면 순영업소득에다가 종합환원율 나눠버리면 이게 부동산 평가액이죠. 작년 시험도 이 계산이 이게 나왔지. 7,500 나누기 7.5% 하면 이게 얼마다? 10억입니까? 1억입니까? 안 그럼 확인해 보면 되지. 10억에 7.5%는 7,500 됩니까? 맞네, 그제? 거꾸로 확인해 보면 되지. 내 말이 맞는가? 그러면 반대로 계산형은 항상 검증이 가능하니까 너가 한번 봐라. 보면 10억에 7.5%는 7,500만 원 맞네. 이렇게 순영업소득 구해가지고 종합환원율 구해가지고 나누기 해버리면 바로 평가액이 나옵니다. 10억 이렇게. 우리 시험 여기까지 구하라 하면 조금 시간 걸리는 거고 좀 긴 거고, 이것만 구하세요 하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순영업소득만 구하세요 하는 계산도 나오고, 그렇지? 그래서 이 세 개를, 이 3자를 구하는 것 하나 구하시면 됩니다. 근근, 토토. 이걸 물건이니까 물리적 결합법이라고. 물리적 결합법. 그보다 더 진일보, 개념상 발전된 금융결합법이 있습니다. 금융결합법. 자, 그런데 금융결합법 보시니까 이제 어떻게 있다? 저당 환원율, 지분 환원율, 곱해가 더하면 됩니다. 자, 저당 구성비, 지분 구성비, 곱해가 더해버리면 이게 바로 종합 환원율이 됩니다. 지 하시면 된다. 자, 이게 원래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건물의 근근, 이게 붙어 있는 거고, 토지의 토토, 원래 붙어 있는 겁니다. 공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원래 그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저저가 뭘까, 저저가? 앞에 이게 저당 환원율, 지분 환원율 또는 저당 요구 수익률, 지분 요구 수익률 이렇게 됩니다. 같은 뜻이니까. 그래서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더하면 되지. 만약에 이게 부채가 3억이고 지분이 7억이면 이건 30%고 70%겠지. 그 곱해가지고 더해 보면 되니까. 이때 저당 환원율, 저당 요구 수익률, 얘가 우리가 바로 셋째 아들입니다. 저당 상수. 앞서 우리 투자론 할 때 했지, 투자론 할 때 얘가 저당 차입액은 알고 상수 구하고 싶을 때 셋째 아들 저당 상수가 바로 저당 환원율, 저당 요구 수익이래요. 그 저당 상수 셋째 아들 시험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여기서도 나오고 금융론, 투자론, 간평론 세 군데 다 튀어나와요. 계산형도 나오고 당연히 서술형도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지분 환원율, 지분 요구 수익. 이게 생각납니까? 안 나죠? 정사입니다. 생각 안 나는 게 정사입니다. 이건 우리 지분 배당률, 세전 수익률, 지분 환원율, 지분 요구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다 하고 투자론 할 때 5가지 용어로 우리 시험 출제한다 하고 흔적은 생각은 나죠. 대충 기억은 나죠. 이런 흔적은 있을 겁니다. 그거 똑같아요. 투자론 할 때, 투자론 할 때 그때 반출을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세전 수익률 알죠? 세전 수익률. 그 세전 수익률이
바로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 지분 요구 수익률이다. 거기다가 지분 구성비, 지지. 예를 들어서 저당 상수가 5%이고 지분 수익률이 10%라면 일반적으로 저당 상수가 클까요? 지분 환원율이 클까요? 일반적으로. 항상 돈은 리스크에 반영된 위험을 판단해주면 저당 상수가 위험이 큽니까? 지분 배당률이 위험이 큽니까? 내 돈 출자한 게 위험이 크죠? 지렛대잖아요, 지렛대. 지렛대로 큽니다.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 출자, 주식이 위험이 크냐, 채권이 위험이 크냐, 같은 거 아닙니까? 주식이 위험이 크죠? 채권은 약속된 원리금, 담보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 수익이 들어오지. 수익이 적어서 탈이지.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 당연히 위험이 커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도 크다니까 요구 수익률 일반적으로 큽니다. 아까 우리 건물하고 토지하고 어느 것이 환원율이 크다? 건물의 위험이 커서 그래요. 위험, 리스크. 건물이 감가상각되고 곧 없어지잖아요. 얘는 투자 원본이 날아가 버리죠. 땅은 영원히 간다니까 위험이 낮아요. 그래서 건물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환원율이 높고 토지는 환원율이 낮고 그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전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반이다. 저당 투자액이 5억이고 지분 투자액이 5억이다. 토탈 10억이라면 그러면 이것도 0.5고 저놈도 0.5죠, 그지? 곱해가지고 더하면 그게 종합 환원율이지. 자, 반반이라면 5억, 반반이라면 몇 프로다? 그렇죠, 7.5. 이걸 보고 말로는 곱해가 더하는 걸 보고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더하는 걸 보고 말로는 가중 평균 합이다. 이렇게 말로 한다 했죠. 가중치 곱해가지고 더한 것 가중 평균 합이다.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쓰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 평균 합이다, 산술 평균 합이다 하면 틀리죠. 7.5%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래서 저저지지 이게 부채 쪽에 가면 이게 저당 상수, 저당 환원율, 저당 구성비 원래 이 부채 쪽에 이게 있는 겁니다. 있는 거다. 공식이라서 공식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다 있는 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지분 쪽에 가면 지분 리스크에 대한 지분 환원율이 있다니까 원래 여기다가 지분 구성비만 곱해서 더해버리면 돼. 건물 보면 근근, 땅 보면 토토, 원래 그거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갖다 붙였을 뿐이지 원래 그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근, 건물 보면 근근, 땅 보면 토토, 부채 보면 지분 보면 지지, 그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서 구한 그 7.5%나 왼쪽에서 구한 75%나 7.5% 같은 거죠. 같이. 그래서 우리가 환원율 과시할 때 자료를 이걸 주고 구하라 할 때도 있고 저걸 주고 구하라 해도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건 없고 저기 주실 때 저 지시를 통해 7.5% 해가지고 아까 순영소득 7.5% 나누기 해서 10억 이렇게 감정평가해도 됩니다.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근토토, 저지지, 근근토토, 저지지 한 10번 하시고 집에서 한 10번 하시고 그 요약지 보니까 근근토토 그 위치는 바뀌어 있죠. 그런 내용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근토토, 저지지 요거는
물건이니까 물리적 결합법. 쟤는 금융이니까 금융결합법. 이렇게 하면 돼. 물리적 결합법, 금융결합법. 시험에 이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다음 자료 보시면 부채감당법 있죠. 부채감당법. 얘도 출제, 계산에도 출제 엄청 많이 돼 있죠. 부채는 자산, 부채, 자본. 여기 부채죠. 부채. 여기다 곱하기 부채 감당률법이니까 부채 감당률만 곱하면 이게 종합하는 거예요. 그냥. 부채 감당률을 저저에다가 곱하면 그게 종합환율이니까. 부채 감당률법이니까 부채 감당률만 곱하면 돼. 부채에다가. 부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개털법. 개털시 번비를 주세요. 개털법이라고도 한다.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이래 되고 셋째 아들 저당 상수 곱하기 저당 비율 곱하기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은 이게 뭘까요? 부채 감당률. 투자론 할 때 다 했죠. 투자론 할 때 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 가유순 세세에서 여기에 순요소득 3억 벌어가지고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이라면 자, 원리금 상환 3억 벌어가 원리금 몇 배 상환할 수 있다?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이다. 몇 배? 3배. 1보다 퍼면 감당 능력이 뛰어나다 좋다. 그래서 돈 빌려줄게. 믿고 빌려줄게. 이렇게 하죠. 앞으로 이제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수익성 부동산은 이게 우리 과거에 우리 대출액 최대 가능한 금융론에서도 늘상 출제하지. 이 부채 감당률도 투자론, 금융론, 간평론 다 나온다 했잖아요. 다. 매년 어쨌거나 시험 나옵니다. 두 군데, 세 군데 나오기도 해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이 기억하기 가장 어려운 공식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가장 쉽게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도 성과다. 오늘 오시가 제가 전 시간에 비실비실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라도 일단 건져가시면 오늘 출근한 성과는 있습니다. 예. 자, 뭐라고요? 물리적 결합법은 어떻게 얘기한다? 물리적 결합법, 금융결합법, 물리적 결합법은 근근토토, 금융결합법은 부채 감당법은 부채에다 그냥 곱하면 되지. 부채 감당률을 곱하면 돼. 그럼 바로 정확하게 나온다. 자, T자 오른쪽을 통해서 저지지 부채 감당률 곱해서 두 가지 구했죠. 두 가지. 왼쪽을 통해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잘 출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투자론에서 이게 전체 자산이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이렇게 분자에 올려가지고 순영업소득 3억입니다. 그 다음에 30억이 자산입니다. 자산투자 수익률 몇 프로? 10%. 이렇게 해서도 구합니다. 두 가지. 자, T자의 왼쪽을 통해서 건물 토지 이렇게 해서 구하기도 하고 토탈 30억 중에서 순영업소득 3억 이렇게 해서 자산투자 수익률 10%다 이렇게 해서도 구합니다. 그러면 T 왼쪽에도 둘, T 오른쪽에도 둘. 네가 구해라. 내가 구할게. 너가 구해라. 내가 구할게. 사이좋게. 하나 없어도 하나 펑크내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T 오른쪽 둘, T 왼쪽 둘. 자, 요게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계산식이에요. 계산식. 가장 많이 나오는 계산식 중.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저 위에 개별 종합 할인율, 이게 개별이지, 개별. 이 개별이고, 곱해가 더하면 종합이죠. 그거 당연한 얘기죠.
저당 상수가 5%이고 지분 구성비가 이제 저당 구성비가 부채 구성비가 50%다. 0.5. 그럼 부채 감당률이 순영업 소득이 0이고 부채 서비스가 1억이라면 종합환율은 몇 프로? 이게 이제 이렇게 시험 나왔죠. 계산형으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5% 곱하기 0.5는 2.5%겠죠. 그 두 배 하면 몇 프로예요? 5%지. 그럼 5%. 이게 종합환율이 답이래. 부채 감당률 곱하면 돼. 요 순영업 소득, 우리 부채 서비스 이렇게. 잘 아시죠? 이건 금방 이런 걸 몇 초 만에 풀 수 있다, 이거. 5초 만에 다 풀 수 있다니까, 5초 만에. 바로 허쳐 나오면 T자 집어넣어가지고, 너, 부채, 너를 통해서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빠른 이유가 나중에 보시면 지분을 안 주고 공식으로 해서는 어림도 없고 여기 지분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맞추기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찾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자, 99페이지 수익환원법. 이거 하나 꼭 기억합시다. 무조건 기억합시다. 기억 계산형 그대로 집어넣어서 푸시면 돼요. 어려울수록 더 쉽게 빨리 풀립니다. 그 나머지 방법은 말로 띄우면 되지.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이 환원율 구하는 방법, 서로 오수율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시장 추출법. 이 시장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너희들 보니까 나도 10%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조성법, 요소구성법은 이건 옛날에 감칙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 잘 나왔는데 요즘은 시험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는 이유가 이 감정평가사가 주관성이 개입되는데 주관성 개입에서 전국 부동산 물빅이 나와서 물빅이 있기 때문에 빠져버렸습니다. 거의 시험 안 나와요. 그 안에 있는 거 뭐 그 암기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이유가 없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만 하면 돼.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금방 T를 통해서 물리적 결합법, 금융결합법 이렇게 우리 해봤습니다. 이게 시험. 요놈 조성법이 안 나오니까 얘가 더 이슈가 돼가 더 잘 나온다니까 시험에. 그 다음에 엘루드법. 엘루드법은 원래 이게 지분 가치, 그 다음 부채가 감소하면 지분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또 지분 가치가 늘어나고, 하락하면 줄어들고, 자, 이게 부채가 늘면 오히려 반대로 줄어들고, 부채가 줄어들면 지분이 늘어나고, 원래 지분 가치, 우리 세전 현금 수지 있죠. 그 현재 가치 통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지분 가치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지분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분 투자 입장에서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은행 가니까 부채 가치 합쳐가지고 자산 가치 즉 부동산 가치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인데 지분 투자자 입장을 1, 2, 3 이렇게 세세하게 고려했다. 지분 투자 입장에서 고려했다. 이게 이제 엘루드 방식. 엘루드는 뉴욕 보험사 팀장으로서 이 세금 전 보험금 줄 때는 세금 전 보험금을 줍니다. 그 세전이라 하는 세전 현금 수지. 엘루드. 세후하면 틀리고. 세전. 보험회사의 세금은 나중에 보험 수령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세금 전 현금을 줘야 돼. 세전, 이것도 시험 나오고요. 이 세 가지. 자, 우리 가유순 세시할 때 세전 현금으로 현재 가치 일단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부채를 갚으면 지분이 늘어나겠죠. 부채가 늘어나면 지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미칩니다. 부채가.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지분 가치가 늘어나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지분 가치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세하게 지분 투자 입장에서 하나, 둘, 셋 고려했다. 그래서 이게 지분 투자 입장을 고려해서 구한 부동산 평가액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 감당법, 게틀리시가 하는 말이 부채, 나는 뭐냐 이 말이지. 부채, 채권자. 그래서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구해봅시다. 저당 상수 곱하기 저당 구성비 곱하기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게 바로 부채 감당법이라. 부채 감당. 아까 우리 했죠. 지지, 부채 감당.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다른 것은 이렇게 말로만 살짝 띄우면 됩니다. 계산형은 거의 안 나오니까. 계산형은 투자결합법, 부채 감당법 이 두 군데서 나옵니다. 이 두 군데서. 근데 계산형이 훨씬 쉽죠. 사실은. 금방 답 찰 수도 있고. 자, 한 번 더 쉬고 들어가겠습니다.